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유튜브 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매주 토요일 여러분과 미제 사건 관련 콘텐츠를 진행하는 토요일 사건 팩트의 김원입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로드뷰, 길거리 뷰 이런 거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 장소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보면 그림, 실제 사진으로 확인이 가능한 어떻게 보면 특별한 기능일 수도 있죠. 길을 확인하기 위해 혹은 특정 장소가 어디 있는지 위치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 이 프로그램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서 핸드폰 하나로도 충분히 전국을 다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사람들은 로드뷰에 나오는 여러 사진들을 보면서 의문을 품고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으며 일종의 괴담처럼 혹은 가십거리 같은 걸 쓰게 됩니다. 여러분도 기억이 나실 겁니다. 예를 들자면 어디선가 살인 현장 같은 게 찍힌 로드뷰가 있다. 어디를 봤더니 귀신 같은 게 보이는 것 같다. 이런 로드뷰인 거죠. 그런데 2010년 6월에 이 로드뷰를 통해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한 장의 사진이 공개됩니다. 여러분, 저 리어카 뭔가 좀 수상하지 않나요? 라는 글이었습니다. 2010년 6월달 정도에 찍힌 것으로 보이는 내용인데 놀이터, 아파트 단지대에 있는 놀이터에 리어카 사진 및 좌표가 찍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그냥 있는 거겠지. 설마 저기에 사람이 있겠어? 그리고 여기 놀이터잖아. 그리고 여기 좌표 찍은데 들어가 봤더니 주변 다 아파트던데. 앞에 경비실도 있어. 이건 말도 안 되지. 라는 반응이 대다수였지만 몇몇 사람들은 그래도 근데 사진만 보면 좀 섬뜩해 보이기도 하고 저거 저기에 왜 있는 거예요? 라는 반응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씁니다. 나 저 아파트 단지 사는데 저거 지금도 있는데? 라는 얘기였죠. 처음에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 가십거리처럼 이야기가 좀 거론이 되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 점점 묻히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 7월 6일 오후 3시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에 있는 한 아파트 경비원이었던 김모 씨는 아파트 주민으로부터 민원 전화를 받게 됩니다. 우리 아이가 놀다가 그 앞에 있는 리어카에 부딪혀서 다쳤다. 그거 좀 주인 좀 찾아서 빨리 치워달라. 라는 신고였죠. 경비원 김 씨는 그 리어카를 향해 갑니다. 당연히 경비원 김 씨도 오랫동안 봤던 리어카죠. 언젠지 기억도 안 나지만 꽤 오랫동안 이곳에 세워져 있던 리어카입니다. 저기를 조심스럽게 천막 부분을 걷어봤더니 그 안에는 아주 큰 아이스박스가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뭐야? 라고 생각이 들었던 김씨가 아이스박스 문을 여는 순간 그 안에서 엄청나게 심한 이상한 냄새가 풍겨지기 시작을 했고 시각적으로 보이는 건 그 안에 뭔가 검붉은 물들 그리고 그 안에 검은 형태가 있었으며 그 겉을 비닐 같은 걸로 둘러싼 형태. 뭔가 썩었구나. 이거 썩은데 빗물 들어가서 썩었구나 라고 생각했던 경비원 김씨는 조심스럽게 리어카에서 아이스박스를 옆으로 돌려놓습니다. 해서 안에 있던 물이 전부 먼저 빠지게 했던 거죠. 그리고 툭 하고 떨어지는 정체불명의 상자. 겹겹이 쌓여있던 그 비닐을 칼로 뜯었으니 그 안에는 하나의 캐리어 가방이 하나 확인됐던 겁니다. 툭툭 만져봐도 냄새도 이상하고 뭔가 물에 젖어있는 느낌. 안에도 물이 있는 것 같아서 칼로 먼저 옆을 찔러보셨던 거죠. 물이 안에 있으면 안 되니까 찔렀더니 그 안에서 검붉은 또 액체가 계속 쏟아져 나왔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는데 그 안엔 한 구의 시체가 들어있었습니다. 정확히는 열었을 때 보였던 건 발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사건 당시의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시 과학수사, 국가수가 나타나서 확인을 했던 사진, 찍었던 사진이고 저 부분을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이런 모습입니다. 즉, 보시면 한쪽만 연 게 보이실 겁니다. 경비원 김씨는 다 연 게 아니고 일부분만 열었는데 그 안에서 발이 보여서 바로 신고를 했던 상황이지요. 자, 그 이후에 경찰이 출동해서 열었을 때 그 안에 간신히 사람의 형태만 알아볼 수 있는 사체로 확인이 됩니다. 로드뷰 괴담, 그게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진짜 범죄 현장이 되는 순간이었죠. 그렇게 우리에게 안산 리어카 토막살인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예전에 로드뷰에 찍힌 적이 있다라는 자극적인 내용으로 우리에게 알려졌고 2019년 8월 현재까지 이 사건은 범인을 잡지 못한 미제 사건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을 해보고 범인의 모습이 어디에 가까운지 그리고 용의자가 누군지를 함께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시간입니다. 로드뷰에 확인된 건 2010년 6월, 그럼 그때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2011년 7월 6일에 최종적으로 확인이 됐고 현재 2019년까지 범인이 안 잡힌 겁니다. 그럼 한 가지가 떠오르지요. 2011년이 사망한 날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 사망해서 이 시신이 이 안에 있었는지는 우리가 연도로만 보면 8년 전 사건이네. 아니요. 피해자에겐 8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게 어디로부터 갈 수 있는지를 함께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엔 다 비슷한 생각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피해자가 누군지, 즉 시신 분석이 가장 중요한 상황이지요. 사망 원인에 대해서 국가수는 이렇게 발표합니다. 부패가 너무 심하게 진행되어 있어서 더불어 훼손도 되어 있어서 사인이 무엇인지는 밝힐 수 없다. 사인 불명이지요. 최소 6개월 이상 유기된 것 같다. 6개월 이상이라고 해서 우리가 6개월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6개월부터 무한대인 겁니다. 거의 미라화가 진행되어 있었다. 그리고 특이한 사항은 그 안에 있는 시신 자체에 목이 잘려 있었고 그리고 손가락 2개, 엄지손가락 2개가 절단되어서 없어져 있는 상태였다. 라고만 확인됩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게 있지요. 엄지손가락까지 없으니까 신원 확인을 못하는 건가? 이걸 보시는 분들 중엔 아닌데? 엄지손가락만 없다고? 그래도 신원 확인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아시는 분도 있을 거고 엄지손가락을 없앴으니까 이건 신원 확인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을 잘 해보면 우리는 손가락을 다 찍습니다. 엄지가 없더라도 신원 확인하는 건 문제가 없었다라는 것이요. 남은 8개의 손가락으로 지문으로 신원 조회를 한 결과 1968년생 이름 박남희 씨로 확인됩니다. 아들이 한 명 있었으며 아들은 다른 보육원 좀 문제가 있어서 그런 데 있었고 더불어 본인 자체도 장애를 앓고 있었습니다. 뇌성마비 4급으로 판정받은 상황이었죠. 그런데 뇌성마비 4급이었지만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다른 장애를 가지신 분들을 돌봐주며 봉사하는 일을 하며 살던 분이셨습니다. 즉 간병일을 하셨던 거죠. 바로 이분이십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그러면 좀 생각을 깊게 들어가 보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는 지리적인 프로파일링을 함께 해보고 싶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 장소가 어떤 장소인지 우리도 알아야 되니까 말이지요. 지금 여러분의 화면에 함께 그 장소를 현재의 위치에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에 있는 한 아파트입니다. 자, 깊게 들어가서 여러분에게 위치적인 모습을 보여드릴 건데요. 바로 이 놀이터입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겉으로 봤을 때의 느낌부터 여쭤봐 보겠습니다. 일단 출입구가 여기 후문이라고 적혀 있는 거 하나, 그리고 이쪽에서 정문이라고 하나, 즉 차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은 2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발견된 놀이터가 이곳입니다. 이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 자체도 보시면 이렇게 무조건 이쪽을 통과해야 되는 모습이지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찍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내부로 들어갔을 때의 모습이 어떻게 확인되는지를 함께 봐보자 라는 이야기지요. 일단 들어가는 길 자체에 먼저 보이는 건 경비실입니다. 그리고 범인의 모습을 봤을 때도 시각적으로 아파트도 있고요. 또 아파트가 있습니다. 굉장히 오픈된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 안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 경비실을 지나 놀이터가 보이게 되는데 이 놀이터가 보통 놀이터는 또 아닙니다. 마을 주민들이 앉아있는 정자가 바로 앞에 있는 놀이터지요. 그리고 바로 이곳에 유기를 한 상황입니다.
당시 로드뷰에 찍혀있는 사진과 비교해보시면 아마 비슷하다는 점을 분명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주변을 다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범인의 입장에서 이곳을 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정면에 아파트, 사람들, 이쪽도 아파트, 사람들, 그리고 반대편도 다 아파트, 사람들. 매우 오픈된 장소라는 거죠. 외부에서 들어왔다라기보다도 누군가에게 노출될 확률이 매우 높은 상황. CCTV는 존재하지 않지만 이걸 염두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즉, 굉장히 대범한 유기 행위를 저지른 거지요. 자, 그러면 우리는 두 번째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상황만 놓고 봤을 텐데, 그럼 범인은 혹시 이 리어카를 가지고 이 안으로 들어왔을까에 대한 의문점이죠. 주민들 말에 의하면 나 저 리어카는 한 5, 6년 전부터도 봤는데?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늘 저 자리에 있었어. 이렇게 얘기하시죠. 늘상 있었다는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즉 5년, 6년까지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든 리어카의 자리는 저기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입장을 바꿔보겠습니다. 만약에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리어카라면 사람들 눈에도 띄고 저기에 경비를 하시는 분들도 계셨기 때문에 금방 주인을 확인하거나 폐기됐을 확률이 높고 아니면 다른 쪽으로 이동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대로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경우의 수를 두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 처음부터 이 장소에 있을 때 시신이 있었다. 또 하나, 처음에는 그냥 있었다. 그러니까 리어카만 있었던 거죠. 뭐 아이스박스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대로 있었는데 누군가가 캐리어 가방을 끌고 와서 이 안에 시신을 넣고 유기하고 도망갔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대전제의 넓은 경우의 수 두 개죠. 자, 이런 경우에 우리가 근데 잡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처음부터 원래 놓여 있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 리어카를 끌고 온 사람이 가장 큰 용의자가 됩니다. 당연하죠. 근데 원래 리어카가 있던, 즉 주인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던 리어카. 근데 그곳에 누군가가 저걸 놓고 갔다라고 한다면 원래의 주인에게 가서 물어봐야 될 게 있습니다. 당신은 그 오랜 시간 동안 저 리어카 안에 들어있는 걸 왜 확인하지 않았느냐? 버린 거냐? 아니면 쓸 일이 없었던 거냐? 쓸 일이 없던 거라면 그게 루틴적인 건가? 만약 어느 특정 시점 전까지는 저걸 자주 썼는데 어느 순간부터 쓰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면 그것도 이상한 상황이 돼버리니까 말입니다. 어찌되었든 경우의 수를 두 가지로 분리하더라도 분명 여기에 대해 알고 있을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그러면 이 리어카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생각이지요. 누군가의 소유이기 때문에 늘상 그 자리에 있었고 치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는 머릿속에 이제 리어카의 소유에 대한 부분, 대담하고 유기행위도 특이했다. 세 번째, 바로 절단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동안 저희에 관련된 컨텐츠도 많이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사체 자체를 절단하는 이유가 중요합니다. 대부분 시신을 유기할 때 절단을 하는 이유는 따로 처리하기 위함, 즉 이동의 편리성, 유기의 편의성 때문에 하는 경우도 있고 분산을 시켜서 신원을 알 수 없게 만드는 행위도 존재합니다. 근데 이 경우는 그 어디에도 밸런스가 맞지가 않다라는 이상한 상황이죠. 상식적으로 봤을 때 시신의 얼굴, 머리 부분을 잘랐다라고 보이는데 그럼 머리 부분을 다른 쪽에다 유기했다면 그럴 수 있는데 자른 그 시신 자체를 그 안에 그대로 놨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이상하다는 겁니다. 물론 추측해볼 수 있는 건 아마 그 가방 안에 안 들어가서 그런 게 아닐까라고 할진 모르겠지만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크기였습니다. 자, 그리고 사체에 나 있는 상처를 봤을 때 토막낸 도구가 일반적인 칼 같은 건 아니었습니다. 톱? 그러니까 전기톱 같은 걸 수도 있고 드릴 같은 것, 뭔가 돌려 깎았다라는 거죠. 그런 도구를 가진 범인이라는 겁니다. 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엄지손가락. 물론 지문을 없애서 신원 확인할 수 없게 했다라고 이야기가 보여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한 가지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신원 확인이 안 되게 하려고 했다라는 건 면식관계란 확률이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굳이 손가락을 잘랐다. 그리고 하나 더.
분명 범인이 가지고 있는 절단 도구가 그렇게 큰 건 아닐 거라는 겁니다. 만약에 절단 도구 자체가 매우 크고 그리고 뭔가 힘이 좋았다라고 느껴진다면 손가락을 자르는 게 아니라 더 큰 범주를 자르려고 했을 겁니다. 그렇게 놓고 봤을 때 범인은 분명 뭔가 작은 도구를 가지고 있었고 그걸로 어떻게 보면 신원이 확인이 안 되겠지. 왜냐면 면식관계니까. 그런 시도를 했다는 거죠. 근데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아니 어떻게 나머지 손가락은 두고 그런 행동을 했지? 라고 본다면 물론 그냥 추측입니다. 아마도 엄지손가락만으로 그것만 매년 지문을 찍고 지장을 찍는 게 여기밖에 없으니까 이 부분으로만 신원조회가 된다라는 정도의 수준의 지식을 가진 요즘 옛날 사람일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지금 나이가 좀 있다. 어디선가 범죄와 관련된 걸 하거나 계약서를 쓰거나 할 때 항상 지장을 찍었던 사람 해서 여기 있는 걸로 모든 게 확인된다라고 믿는 사람. 요즘에는 시간이 오래 지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찍는 걸 기억을 하고 있고 전산화가 되어 있는 것도 알고 있거든요. 해서 분명 이 부분에 대한 지식이 짧을 수도 있다. 나이가 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추측 정도입니다. 그리고 또한 한 가지 더. 이 장소에 유기를 했다. 너무 대범하다. 새벽 시간에 했을까요? 새벽 시간도 위험합니다. 경비실도 거치고 그리고 주변을 봤을 때도 누군가가 새벽에 담배를 피게 바깥에 나와 있을 수 있는 문제도 있고 자기가 신원에 노출될 수 있을 확률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는 건 어쩌면 이 지리적인 부분에 대한 자신감도 있다. 그리고 자기가 이곳에 나타나도 다른 사람들은 이상하게 보지 않는다. 즉, 이 동네에 사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일단 저희는 한 가지 분명히 분리를 시켰습니다. 리어카의 주인과 유기한 사람은 다를 수도 있다. 단 연관은 되어 있을 수도 있다. 그럼 우리는 먼저 가장 넓은 범주, 찾기 쉬운 범주로 이 리어카의 주인이 누군지도 알아봐야겠습니다. 리어카의 주인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TV 출연에도 실제로 나왔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엄청나게 많이 도와주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 많은 장치도 만들어주고 차도 사고 개조도 하고 함께 놀러 다니는 사람, 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남성은 2009년 11월 27일 지병이었던 암으로 사망합니다. 시신 발견이 2011년 7월 6일이었죠. 즉 발견 2년 전에 이미 리어카 주인은 사망한 상황이었습니다. 해서 리어카를 그 누구도 가지고 다니질 않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리어카를 썼던 거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이 남자 리어카의 주인 정 씨의 부인입니다. 부인이 이제 지체장애 1급이셨는데 다리 쪽이 불편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전동차를 타고 다니셨는데요. 함께 다니면서 밖에 나가서 사람들 뭐 맛있는 것도 갖다 줄 때 그런 옮기는 장치로 썼다라고 진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진술도 합니다. 그 위에 있었던 아이스박스도 원래 우리께 맞다. 아이스박스는 2004년에 해수욕장을 다 같이 놀러 갈 때 썼는데 그 안에 뭐 삼계탕도 담고 그 안에 먹을 것도 담아서 마트 테이프로 붙여놨었다. 난 그걸 본 적은 없는데 내 기억에 2011년 3월 달에 열어봤는데 그 안에 물이 조금 있었다 라고만 진술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엔 열어본 적이 없다라는 얘기죠. 자, 여러분들 시간적인 진술이 중요합니다. 정 씨의 부인은 정 씨가 사망한 지 2년 뒤가 지났던 2011년 3월 달쯤에 저기 아이스박스를 열어봤다라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표현을 했죠. 정 씨는 2009년에 사망했고요. 발견은 2011년 7월 6일이었던 겁니다. 자, 그럼 우린 이제 어느 정도의 상황적인 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리어카의 주인이 없었으니까 사망하고 난 다음에 움직이지 않는 그 리어카에 누군가가 시신을 가져다 놨구나, 제3자가 범인이구나 라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그럼 우린 이제 손을 훼손했다라는 걸 보면 면식관계일 확률이 높으니 우리가 알아볼 건 바로 피해자 박남희 씨에 대한 흔적 조사입니다. 확인을 해본 결과 박남희 씨는 2005년에 이혼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박남희 씨의 생존 신호, 생활 기록이 2006년 3월 31일 이후로 아예 다 사라졌습니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통장 거래 내역을 봤을 때 3월 31일 전까지는 일반적인 활동을 하십니다. 그런데 3월 31일을 기점으로 무언가를 하지 않으시면서 그 이후에 쭉 보시는 바와 같이 아무런 기록이 확인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그냥 합리적인 추론인데 통장, 통신 내역, 금융거래 내역 이런 모든 게 3월 31일 이후다라고 한다면 2006년 4월달 정도부터는 뭔가 신변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느껴지는 거죠. 이러면 신원이 사라지고 난 뒤 5년 뒤에 시신으로 발견돼 버린 겁니다. 상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위에 내용 내용을 그대로 끌고 들어오면 박남희 씨는 누군가에게 의해서 갑자기 사라집니다. 그리고 5년 뒤 어떤 누군가가 갑자기 살해를 했고 데리고 와서 리어카 안에 넣어놓고 유유히 사라졌다 라는 이야기가 돼버리는 거죠. 지금까지의 상황은 그렇다는 겁니다. 궁금합니다. 그녀는 왜 이혼을 했고 그리고 이혼 이후에 사라지기 전까지 어떤 행동을 하고 있었을까? 그 문제지요. 당시에 이혼을 했던 이유가 남편의 상습적인 폭행 문제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상습 폭행 이후 이혼을 할 준비를 하고 있었고 남편을 신고를 한 상태에서 남편이 체포가 되자마자 구치소에서 3개월 동안 있었는데 이혼 절차를 전부 끝내놓고 집도 다 전부 팔고 그렇게 잠적을 해버렸습니다. 그게 박남희 씨죠. 근데 박남희 씨가 당시 한 남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혼자서 다 할 수 없는 상황. 한 남성이 있었고 그 남성이 옆에서 도와주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심이 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급 장애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장애, 돕는 사람, 한 남자가 도와주고 있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떠오르십니까? 그 추측이 혹시 이 사람이 맞으십니까? 바로 이 남자입니다. 2009년에 사망한 바로 정 씨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이지? 아는 사이의 면식관계였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됐는지를 좀 자세하게 확인해 봤는데 이 둘의 사이가 조금 이상한 확인이 됩니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둘은 동거를 합니다. 여기에 있는 정 씨가 원래 부인과 함께 살고 있다가 박남희 씨가 남편하고 싸우고 집을 나왔을 그 시기에 정 씨가 박남희 씨를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좀 불쌍하다. 남편한테 맞는다. 좀 나아질 때까지 집에 같이 있자. 총 43일간 함께 동거를 했는데 이 안에서 둘 사이에서 이상한 걸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43일 뒤에 집을 둘이 나갑니다. 그렇게 정 씨는 낮에는 본처, 그리고 밤이 되면 박남희 씨 집,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생활했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근데 박남희 씨가 당시에 거주했던 공간에서 2006년 3월에 어디에서 거주했지라는 걸 확인을 해봤는데 집과 매우 가까웠습니다. 시신으로 발견된 장소. 자, 여러분과 로드뷰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치적인 문제인 건데요. 이게 과연 우연일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이 보신 시신 발견 장소가 여기입니다. 근데 당시입니다. 당시에 정 씨가 살고 있는 집이 바로 여기였습니다. 매우 가까웠다라는 특징이죠. 바로 옆이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나와서 다른 데서 살게 했다. 즉 동거한 장소는 길만 건너면 있는 바로 이 한 블럭 이 집이었습니다. 이 집 4층에다가 집을 얻고 살고 있었던 거죠. 실종이 되는 그 순간까지 2006년 3월 31일까지 박남희 씨는 저곳에 살았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헌데요. 갑자기 사라졌던 박남희 씨, 그리고 그 이후에 남편이 본집으로 돌아옵니다. 정 씨는 그 이후에 자신의 본집에서 그냥 생활하고 삽니다.
박남희 씨에 대한 어떤 이야기도 없이 말이지요. 그러다가 2009년에 사망한 겁니다. 근데 정말 무서운 건 뭐냐면 2006년 3월 31일 그 이후에 박남희 씨가 실종되고 나서도 계속 봉사일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영상이 아침 프로그램에 나와서 자신이 사람들을 어떻게 돕고 있는지를 얘기하는 2007년 방송의 일부 캡처본입니다. 나와서 이런 얘기합니다. 자신이 죄는 지었는데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있다. 자, 우리는 점점점 프레임이 좁아지고 있습니다. 한 번만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좀 복잡하실 것 같아서요. 발견됐던 주인이 정씨다. 정씨는 2년 전에 사망했다. 근데 5년 전에 이미 사라졌다. 이 둘은 함께 살았고 동거했고 사라지고 나서부터 본집으로 복귀했다. 그리고 계속 그 일을 하다가 몇 년 뒤에 사망했다. 주인도 마지막까지 알고 같이 살았던 사람도 정씨입니다. 그럼 당연히 정씨에게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정씨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저희가 정씨에 대한 이야기를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20여 년 전 외도한 아내를 살해한 치과 의사로 신문기사를 장식했던 땡땡땡. 아내를 살해한 죄로 사형 선고를 받았던 그는 재판 과정에서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무기징역수로 감량되었고 감옥에서 우연히 읽은 시집이 계기가 되어 1급 장애를 가진 지금의 아내를 만나 옥중 결혼식을 올렸다. 이후 광복절 특사로 출소된 그는 감옥에서 시작한 장애인 선교를 이어나가며 자비랑 장애인 선교회를 설립하여 섬기고 있다. 명망 있는 치과 의사에서 사형수로 그리고 장애인들을 위한 제2의 인생을 살기까지 영화 같은 인생을 살아온 그의 이야기를 들여다본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실제 기사까지도 확인이 됩니다. 자, 일단 내용적인 걸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남자 사형수였습니다. 사형수가 근데 우리들 세상에 다시 나왔습니다. 원래 치과 의사였는데 사람을 죽였다. 사형수였는데 그 안에서 감형을 받고 결혼을 하고 그러니까 아내였죠. 자신의 1급 장애를 가진 아내와 결혼하며 광복절 특사로 나와서 생활을 하고 있다가 만났고 그리고 불륜입니다. 어쨌든 불륜을 저지르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사람은 사라졌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일단 우리는 궁금했습니다. 두 가지지요. 여러분도 똑같으실 겁니다. 이 남자 왜 사형수였을까요? 자기가 얘기하는 사형에 대한 이유는 불륜은 저지른 아내를 보았다. 그래서 홧김에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륜을 저지른 아내 사실일까요? 정씨의 판결문을 입수했습니다. 그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1985년 3월 29일 신문 기사도 확인됩니다. 3월 29일 오전 서울을 떠나 목포에까지 내려가 밀회를 즐기다가 밀회를 즐긴 사람은 정씨입니다. 즉 불륜을 저질렀다라는 건 자신의 아내가 불륜을 저지른 게 아닙니다. 자신이 만났던 사람은 유부녀였습니다. 그날 같은 날 10시 40분 편으로 안산 쪽을 도착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리고 당시에 모텔에 있으면서 남편이 당신과 정을 통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고민이다. 난 집에 못 가니 나를 책임져 달라. 라는 이야기에 간통죄에 대한 부담감을 느꼈던 정씨는 3월 31일 오후 4시 306호실에 함께 투숙을 모텔 여관에 한 뒤 혼자 나와서 휘발성이 매우 강한 4리터들이 에나멜 신나 한 통을 사서 신문지로 감싸고 농약을 하나 사서 이거 먹어봐. 이거 몸에 좋은 거야. 자연강장제야. 라고 얘기한 뒤 먹인 후 몸에 신나를 뿌려 방화해 끔찍하게 살해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즉 자신의 아내를 죽였다는 게 아니라 내연녀를 어떻게 보면 불태워 죽인 겁니다. 그래서 사형수가 된 거지요. 즉 그때 나왔던 우리가 외부에 알고 있던 내용은 거짓말입니다. 말을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자기가 내연녀를 죽였다가 아니라 불륜녀, 자신의 와이프가 불륜을 저질러서 죽였다. 상황이 어떻게 되죠? 책임, 즉 도덕성의 평가가 바뀝니다.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려고 하는 것. 내가 죄를 진 건 맞지만 뭐 당시 그렇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그랬구나. 아니요. 원래 있는 사실대로 얘기하면 악마입니다. 그리고 출소 후에 아까 보여드린 대로 1급 장애인분과 함께 결혼을 했지요. 이것도 어떻게 됐는지를 확인해 봤는데 펜팔로 만났고 내부에서 장애와 관련되어 있는 어떤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한 가지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열심히 선교활동을 했더니 안에서 무기징역수가 되었고 자기가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이거 하나밖에 없다. 이게 감형을 받기 위해 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감형을 받기 위해 1급 지체장애인과 결혼을 해서 광복적 특사로에서 세상에 다시 나왔죠. 사실 저희는 이것도 어이는 없는 겁니다. 사형수였습니다. 아주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다시 사회로 나와버린 거죠. 자, 어찌되었든 이게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거짓이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치과의사가 진짜였을까? 실제 정씨가 살았던 집에 보면 치과의사와 관련되어 있는 드릴, 기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보건협회에서는 이 사람의 이름을 검색했을 때 이렇게 등록됐던 의사는 없다. 살인을 저질러서 박탈된 거 아니야? 라고 할진 모르겠지만 아예 면허조차 등록된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이 됩니다. 즉 면허 등록을 한 적 자체도 없으니 그 치과의사도 거짓말입니다. 자, 그럼 외부에 나와 있는 것도 다 거짓말. 사형수가 세상에 나왔지요. 그럼 이 남자가 나와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모습, 분명히 회개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선교회를 설립하고 장애인 활동을 계속 도와주는 활동을 하며 살아왔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물론 사람이 착하게 살기 위하여 마음을 바꿨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보여져 있는 상황이 매우 이상하다라는 거죠. 궁금한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이런 범죄 행위를 일으킬 때는 특히 일반적인 사람이 이상한 목적으로 만약 장애인분들에게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대부분 여러분도 아시는 게 있을 겁니다. 돈, 바로 수당입니다. 장애 금액이 나오는 게 있지요. 금융거래 내역에 매우 이상한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3월 31일 이후에 생활 반응이 없는데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돈 2008년까지 지급되는 장애수당 생계지원비를 누군가가 계속 인출합니다. 그게 확인이 되었지요. 물론 누가 인출했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나중에 시신이 발견됐고 CCTV 기록이 남아있는 게 아니니까 말이죠. 누가 그 돈을 관리했을까요? 자, 여러분에게 모든 정황에 대한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범인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사실 누굴까요? 다 비슷하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이야기가 하나 있죠. 분명 2011년 3월에 시신이 발견되기 넉 달 전에 정씨의 아내가 전동차를 타고 나와서 아이스박스를 열어봤는데 그 안에 물만 있었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진짜일까요? 사실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노해서일까요? 절대 얘기하지 못할 증거가 하나 있지요. 이겁니다. 리어카는 2010년 6월 달에 찍힌 모습이 보이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보이시죠? 분명히 처음에 발견했던 목격자 김씨는 이 리어카가 천막이 둘러싸져 있고 꽁꽁 이제 밴딩이 돼 있었고 그걸 다 풀러서 아이스박스를 열고 그 안에서 확인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2010년 6월 달에도 그 모습은 똑같았습니다. 즉 이걸 2011년 3월 달에 휠체어를 타고 굉장히 나이가 많은 전동차를 타고 다니는 아내가 열어서 내부를 확인했다는 건 사실 상식적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게 했다면 다시 원래대로 돌려놨었어야죠. 이게 매우 이상하다라는 문제입니다. 시간적인 차이, 그 문제 때문에 범인이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가까울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요. 누군가 따로 옮겼다? 아닐 것 같습니다. 누가 옮겼을까 대충 느낌이 오는 사람이 있죠. 바로 그 사람을 조사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만약
이 진술대로라면 5년간 시신을 다른 곳에 방치를 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다가 3월달 이후 7월달 사이에 시신을 그 안에 넣어놨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어디서 보관했을까요? 어쩌면 이 로드뷰가 그 거짓을 증명하는 게 아닐까요? 저는 토요사건 팩트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원입니다. 네, 저희 뒷이야기 간단하게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뒷얘기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내용은 다른 부분보다도요. 우리가 좀 정황적인 걸 봤을 때 사실 법의 심판을 물어볼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도 누군지는 아는데 누가 가까운지는 아는데 그 사람을 수사할 수 없다라는 이유가 이미 2009년에 사망을 해버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이 심리적인 관점을 봤을 때를 얘기를 좀 많이 나눴는데요. 그 전문가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심리적으로 정씨라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 분노 폭발형이에요. 정확히 표현하자면 리플리 플러스 분노 폭발. 즉 자신의 삶에 대해서 좀 프라이드가 없다, 좀 잘나 보이고 싶다라는, 즉 예전엔 치과의사였다고 얘기하고 다녔고 이제는 뭐 누구를 도와준다, 봉사하고 선교한다, 이렇게 보여지는 걸 되게 많이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꾸 보여주려고 한다. 그런 특징이 있는 사람인데 그거에 대해 자신에게 위압감이 오거나 공격성이 들어오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 폭발적인 반응을 하는데, 예전에 자기가 만든 내연녀를 농약을 먹이고 그 다음에 불을 질러서 방화로 죽일 정도의 분노심? 그건 일반적인 분노가 아니란 얘기예요. 봐보세요. 정말 싫고 믿고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알 것 같고 죽여야겠다고 마음먹으면 그 자리에서 목을 조르거나 그 자리에서 행동을 해야 돼요. 그런데 기다려봐, 알았어 하고 같이 여관에 있다가 나가서 같이 이렇게 마실 것 준비하는 것처럼 농약 준비해서 농약 따로 넣어놓고 휘발유 갖고 신나 갖고 들어와서 몰래 숨겨놓고, 당시에 그 재판 기록문 보면은 거기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오빠 뭐 갖고 들어온 거야? 라고 당시에 피해자가 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씨가 이거 그냥 뭐 밖에서 몸에 좀 좋은 거니까 한번 먹어봐봐 라고 하면서 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은 거죠. 그래서 그걸 먹으면서 사망을 하고 의식을 잃었고 거기에 불을 질러서 죽인 거라, 이 사람은 사람을 죽이려고 할 때 냉철한 거예요. 그러니까 폭발적으로 죽여버릴 거야가 아니라 죽여야겠다라고 생각할 때는 냉철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겠다, 저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해야겠다. 근데 그 지식에 대한 깊이는 얕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과의사다라고 해서 머리가 똑똑하고 이게 아니에요. 치과의사도 아니고 어설펐던 거예요. 모든 건. 그러니까 방화를 하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방화 흔적은 나와요. 그 최초의 시발점이 어디냐 이런 걸 찾으면서 이거는 크게 불이 시작됐다, 이건 방화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건 살인의 확률, 그리고 당연히 그 장소에 같이 있었던 남자가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그게 우연히 불이 붙은 거면 자기가 밖에 나갔다가 와봤더니 불이 났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방화는 분명히 다르거든요. 불 나는 그 시발점 자체가 다르기, 한 번에 불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지식도 없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똑똑하다기보다는 그냥 대범하기만 한 사람? 근데 이런 사람이 안에 들어가서 머릿속에 생각한 건 자기가 어떻게든 감형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추측인데 그 안에서 있다 보면, 그 교도소죠. 그 내부에 있다 보면 범죄에 대한 내용과 재판에 대한 내용을 굉장히 많이 공유하게 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넌 뭐 하다 들어왔는데? 너는? 일단 사형수였잖아요, 자기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감형받는지에 대한 얘기를 그 내부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당연히 계속 언급을 하고, 너는 뭐 했는데, 너는 뭐 때문에 그랬는데에 대한 정보가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자기가 감형받을 수 있는 걸 찾았고, 이거 내가 선교활동 하면 되는구나. 그리고 추측이에요. 뇌피셜이니까 여러분 너무 이런 거에 싫으시면 안 들으시면 돼요. 분명히 이 장애 수단과 관련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사기 전권에서 많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 돈에 대한 걸 많이 쓰는 사람들 많이 아셨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방법을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많이 생각이 바뀌었고 교화가 됐다, 나갈 수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나온 것 같아요. 사형수가 출소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살인 사건만 보면. 그래서 컨텐츠를 여러분하고 진행하면서 여러분도 얘기했지만 무기징역이니까 끝났네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지금 느끼는 시점에서 매우 끔찍한 범죄라고 해서 당연히 무기징역이 사형이제라고 했지만 시간이 몇십 년, 20년 정도가 지나버리게 되면 사람들의 머릿속에 기억에서는 그 사건이 잊혀져요. 여러분 이 사건 진짜 큰 사건이었어요. 아니 연인을 여관으로 유인한 다음에 그 이제 내연녀죠? 내연녀를 유인한 다음에 독약 먹이고 방화해서 태워 죽인 거. 그러니까 집 근처 그 모텔 주변을 태운 게 아니라 시신에다가 신나를 뿌려서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끔찍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1985년에도 큰 사건이었거든요. 근데 사형이잖아요. 근데 그 사형수가 외부에 나오게 돼요. 출소가 됐다는 이 시스템이 너무 특이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잘 하고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런 것 때문이기도 한 거죠. 어쨌든 그래서 나왔죠. 사형수라는 건 일단 교화가 안 된다는 얘기인데 교화가 됐다고 법무부가 판단해서 내보낸 거잖아요. 그래서 나와서 우리가 지금 추측하는 대로 이렇게 됐다면 정 씨는 나와서 이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선교활동을 하며 분명히 그쪽에 합리적인 의심이긴 하지만 그 수단과 관련된 문제로 움직였던 것 같아요. 교회 설립하면서 그렇게 해서 움직였던 것 같은데 그 문제로 돈을 벌고 하고 이제 내연관계에 사람이 있었다가 뭔가 트러블이 생겨서 또다시 분노 폭발로 해서 이 일이 터진 것 같아요. 근데 누가 잘했다 누가 못했다를 다 떠나서 일단 상황만 놓고 봤을 때 악마는 악마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만약에 정 씨가 범인이 맞다면이거든요. 만약 정말 정 씨가 범인이 맞아버리면 이건 진짜 난리가 날 문제예요. 왜냐면 나는 사실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것 중에 하나인데 물론 저는 법을 잘 모르고요. 저도 수사에 대한 거를 존중하고 잘 모르니까 하는 말인데 정 씨가 사망을 했지만 정 씨의 금융거래 내역부터 시작을 해서 정 씨가 선교를 어떻게 설립하고 어떻게 운영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있었다라는 부분을 찾게 돼서 의심을 해봤을 때 정 씨는 분명히 이 살인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지 않은 남자일 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는 이거예요. 아무리 정 씨의 부인이 내가 2011년 3월 달에 봤을 때 별 문제가 없었어 라고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로드뷰가 거짓말을 못해요. 로드뷰 2010년 이게 6월 달 거니까 그걸 딱 보게 되면 분명히 있었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인 건데 그럼 이 모든 정황을 우리가 놓고 봤을 때는 정 씨가 범인 확률이 높거든요. 근데 여러분 만약입니다. 정 씨가 이 사건의 범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순간부터는 난리가 나요. 사형수를 다시 출소시켜서 또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것도 진짜 끔찍하게 목을 잘랐고 그리고 아마 손가락을 잘랐다는 게 아마 그 드릴 같은데 느낌상 그렇게 돼버리면 이거 진짜 일 커지죠. 그러니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비판받지 않았어요. 법무부가. 너무나도 그냥 뭐 사람은 죽었고 공소권 없으니까 그냥 끝난 사건이 돼버렸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고 싶은 합리적인 의심은 만약 정 씨가 이 사건의 범인일 확률이 매우 높다면 정 씨는 사형수로 나와서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물론 옛날이었고 발견 당시 2년 전에 사망했으니까 뭐 그 문제 때문에 그랬다라고 얘기한다면 되게 할 말은 없지만 하나 지역 공무원은 뭘 했을까라는 의심점이 들어요. 저의 생각입니다. 2006년 3월 31일 이후에 아예 생존 신호가 없고 2008년에 말소가 되면서 이제 지원이 끊겼잖아요. 그때 당시에 사회복지하셨던 그쪽은 뭐 했을까라는 궁금증 하나 알아봐야죠. 찾아보거나 연락을 취해보거나 그걸 했나? 라는 의구점이 하나 던져지는 거고 또 하나는 만약에 이렇게 돼서 실종이 됐거나 사라졌다라는 느낌이 들었을 때 수사가 들어갔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분명히 2009년 당시에 사망하고 나서 2011년에 시신이 발견되고 난 이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정 씨가 용의선상에 바로 올라오긴 했어요. 근데 사망했네? 하고 그냥 그렇게 뭐 좀 진전 없이 끝나버렸지만 하고 싶은 얘기는 원래는 찾아서 팠었어야 돼요. 공소권이 없죠. 근데 어찌되든 기소는 해야죠. 사람이 죽었으니까 이렇게 미제로 남겨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깊게 파고 들어가 보면 분명히 정 씨와 관련되어 있는 거에서 박남희 씨랑 연관되어 있는 흔적들을 찾고 연관성을 찾아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는 있겠죠. 공소권은 없겠지만 어쨌든 근데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정 씨가 만약에 범인과 가깝다라는 이야기가 돼버리면 사법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많은 대중들, 시민들에게 질타를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사형수를 내보낸 거예요. 사형수를 내보낸 걸
우리는 몰랐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와서 만약 정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거라면 그건 진짜 누구 책임이라고 얘기해야 될까라는 생각이에요. 사형수가 광복절 특사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께 그 이야기를 드린 거고 좀 답답한 내용이었습니다. 영상을 찍으면 네가 뭔데 뭐 법무부 사법부를 네가 공격하냐 저격하냐, 아니, 저 일반인이에요. 저는 그냥 소시민이고 제가 무슨 뭐 법을 공부하는 사람도 아니고, 근데 그냥 일반적인 시민의 입장에서 사형수가 나와서 밖에 다닌대요. 그거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있을까와 더불어 이해했다 쳐요. 근데 그 사람이 또다시 범죄와 관련된 연관성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이제 우리 같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느낄 두려움, 겁, 그리고 이제 우리 앞에 나와야 될 사람들, 우리 앞에 뭐 한둘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되게 끔찍한 뭐 범행을 저질러서 출소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도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중들, 국민들이죠. 국민분들의 그 어떻게 보면 믿음, 신뢰성이라는 게 떨어지면 사법 법 체계를 여러분 사실 의심하고 신뢰를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우리가 대한민국 안에 살고 있는데. 근데 그 신뢰에 대한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엔 잘못했다, 더 철저하게 하겠다, 이거는 좀 우리가 봐도 문제가 있다, 뭐 인정할 건 정말 인정하고 욕먹고 욕먹고 개혁하겠다, 쇄신하겠다, 뭐 이런 식의 하는 게 난 더 신뢰감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맨날 쉬쉬하고 묻히는 거 말고. 근데 이거는 너무 많이 묻혔어요. 그래서 여러분께도 일단 내용 드린 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당연히 그 안에 살고 있고 그 일을 하시는 분들 존경하고 존중하고 저보다 훨씬 더 공부 많이 하시고, 물론 제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좀 불편하고 아니면 뭔가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일반적인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의 두려움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무조건 나쁘다라고 선동질이다 이렇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니까 오해 없으셨으면 진짜 좋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정말 정말 사랑합니다. 여기다. 여기 약간 이제 여기가 LH공사가 만들어 놓은 그 LH공사가 만든 아파트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르신분들이 좀 많이 사시는 것 같아요. 동네가 딱 그런 느낌? 근데 로드뷰로 본 것보다 되게 작다. 아씨, 왔어. 보여줄게. 여기야. 근데 오늘 사운드가 진짜 망인데? 잠깐만. 여기 있던 거예요. 여기에 리어카가 있었어. 여기에. 여러분, 근데 일단 내가 하나 얘기를 할게. 이거 로드뷰랑 본 거랑 완전 다른 거 하나 얘기해 줄게요. 겁나 가까워. 바로 앞이야, 아파트. 이게 로드뷰에서 보면 좀 멀리 있는 느낌이거든? 그게 되게 작아, 여기 지금. 난 로드뷰에서 여기가 되게 넓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여기엔 없어요. 딴 데 있다고 그러더라고. 아니, 바로 앞이 집이야. 되게 가까워. 좀 돌아가야겠다. 무섭다. 그러니까 여기에 주민분들이 맨날 앉아 계셨대요. 리어카가 여기가 아니라 냄새가 안 났을 거야. 아이스박스 안에 들어갔었거든. 그리고 이게 지금도 쓰고 있대. 찾으러 가볼게. 아이씨. 저희가 추측하는 범인은 죽었어요. 오늘 거의
일단 좀 한번 살펴보고 방송 준비를 하자고. 제가 이쪽에 있다고 들었거든. 그거를 아직 쓰고 있다고 그랬었어. 리어카를. 아, 있다, 씨. 진짜 있다. 아, 씨불. 봐봐, 있다니까. 저 안 벌었어. 저거, 아직, 그냥, 어쨌든 아직은 그냥 여기서 쓴다고 했었어. 아씨, 나 못 가겠다. 아씨, 나 가기 싫은데? 잠깐만. 이게 이래서 너무 정확하게 알아도 문제라니까. 저기 안 보여? 바퀴? 저 바퀴 안 보여? 아, 저거 아직 쓴대요. 나도 이거 방송하기 전에 알아보고 왔어. 경비 아저씨 쪽에다가. 저게 그거 맞거든. 아, 잠궈놨네. 못쓰게. 잠궈놓으셨네. 자물쇠로 잠겨있어요. 이거 개인 거였으니까, 원래. 잠겨있잖아. 자물쇠로. 님들만 보세요. 나 무서우니까. 남 보기 싫어. 그래. 그러니까 옥중에서 결혼을 했는데 사법부가 그거를 좋게 봤나봐. 나도 이해는 안 가. 그런데 그로 결혼을 하고 얼마 안 있다가 광복절 특사로 풀려났어요. 그러니까 사형수가 20년 정도 복무하고 특사로서 풀려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죽음에 연관된 게 정씨야. 근데 만약에 이게 경찰 수사가 들어가서 정씨가 용의자다라고 하는 게 만약에 외부에 알려지면 경찰의 부담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왜냐면 사법부 입장에서는 사형수를 풀어줬는데 사형수가 또다시 어떤 사건에 연루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버리면 진짜 큰일 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수사가 안 들어갔다라는 느낌을 봤을 때는 진짜 안 했다라는 느낌이거든요. 왜냐면 아니 말 그대로 장애보조 수급을 받고 있던 사람이 2008년도에 연락이 없어가지고 행정지 불명 때문에 그냥 끊겼는데 그러면 거기 있는 사회복지사들은 뭐 했냐고 확인해보고 체크를 해봤을 거 아니야. 이 사람이 거주지가 불명이다, 이상하다. 그런 식이었다면 분명히 실종에 대한 부분을 체크해서 수사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그때 당시에 안 했어요. 이게 왜냐면 경찰 입장에서 하기에 부담스러운 수사야.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정씨는 이 동네에서는 되게 평판이 좋아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여기.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걸 부정하면 안 돼요. 정씨는 자신의 삶도 다 속였어요. 자기가 치과 의사였고 바람핀 자신의 아내를 홧김에 죽여서 사형수가 되었다라고 얘기하지만 다 거짓말이에요. 치과 의사도 아니었고 그리고 정확히 자신의 부인이 바람을 핀 게 아니라 자신의 내연녀, 그러니까 불륜녀지. 내연녀랑 이제 불륜을 저지르다가 내연녀를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얘기한 건 완전히 다른 문제인데 여기에 알려져 있는 건
실상은 그게 아니야. 그리고 그 사람이 이 안에서 살면서 사람들을 많이 도운 걸로 확인이 돼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 좀 짚고 넘어가자는 거. 이 사람이 선교회 같은 걸 운영했거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이 어떤 돈으로 움직였을까? 근데 그 내역에 대해서 추적을 안 했다는 거예요. 박남희 씨가 2008년도, 그러니까 2006년 3월 31일 이후부터 실종이 됐잖아요. 2008년도까지 누군가가 박남희 씨 돈으로 들어오는 40만 원, 그러니까 장애수당이죠. 그걸 누군가가 계속해서 인출을 해요. 끊어질 때까지. 근데 그게 누군지를 알 수가 없어. 근데 그게 원래는 수사가 들어갔어야지. 수사를 해서 찾아냈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범인이거든. 박남희 씨가 없는 걸 알고 그 돈을 쓰고 있는 사람이니까. 근데 시기적으로 봤을 때 2008년도에 끊겼잖아요. 2008년도까지 그 돈을 누군가 인출해서 끊어졌고 더 이상 없고 2009년에 정 씨가 사망해요. 그러니까 정 씨의 계좌 추정 내역 흐름만 확인해보면 어느 정도 나올 텐데 그걸 안 한다는 거야. 그리고 2006년에 같이 살았어요. 자, 그 얘기까지 하고 우리는 오늘 정 씨가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다라고 판단을 하는 상황에서 방송을 찍어볼 거예요. 같이 이동하면서 좀 볼게요. 이제 어느 정도 브리핑을 했으니까. 자,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정 씨는 리어카를 소유하고 있었어요. 자기 거. 말로는 선교회에서 이제 뭐 몸 불편하신 분들하고 야유회 갈 때 뭐 음식을 담기 위해 쓴다. 그러니까 개인 거야. 이 동네 사람들은 이걸 함부로 이동시킬 수 없는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의 재산이죠. 리어카. 이게 그 실제 리어카예요, 여러분. 지금 잠겨 있잖아. 개인 거예요. 근데 이 리어카가 원래 항상 똑같은 데 있었어요. 이게 정씨 소유예요. 자, 그리고 여기 이게 정씨 집이었어요. 정씨가 살고 있던 집. 오케이? 여기가 정씨 집이에요. 이 아파트가. 여기까지는 이해하실 수 있죠, 여러분? 여기 정씨 아파트. 자, 이 정씨가 살고 있던 아파트 중심으로 볼게요. 출입구가 2개야. 지금 제가 들어가는 출입구 하나. 여기. 그리고 나가잖아. 이렇게 나가면, 그리고 오른쪽으로 돌잖아요. 이렇게 돌면 저 놀이터가 바로예요. 여기 경비실 있고 여기요. 바로 보이지? 그냥 바로 앞이야. 눈앞. 그러니까 놀이터 바로 옆집이에요. 자, 그럼 심리적으로 봤을 때 여기가 정씨집이거든? 이쪽이? 정씨는 베란다를 통해서도 충분히 리어카를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리어카가 여기 있었어. 이 장소. 여기. 자, 리어카가 여기 있었죠. 그러니까 원래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이 리어카는 옛날부터 여기에 있었어요. 늘 그냥 원래.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경비 아저씨도 그냥 원래 여기에 리어카가 있고 그 주인이 저기 있는 정씨가 주인이고 하니까 그냥 냅뒀던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정씨가 2009년에 사망하고 나서 이 리어카를 쓸 수 있는 게 정씨의 부인밖에 없잖아. 근데 정씨의 부인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리 양쪽이 없어진 지체장애 1급이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걸 쓸 수는 없지. 이 두고 있었는데 이 놀이터에서 애들이 놀다가 이 여기 있던 리어카에 부딪혀서 다친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치워달라라고 이제 경비실에 요청이 됐고, 그래서 경비 아저씨가 여기에 와가지고 열어본 거지. 그래서 열었더니 그 안에서 뻘건 핏물 같은 게 떨어지는 게 확인됐고, 그 안에서 거의 미라화가 진행된 목이 잘리고 양쪽 엄지손가락이 없는 시체가 발견된 거예요. 여기서. 근데 그 정씨의 부인의 진술을 보면 2011년, 그러니까 2011년도에 자기가, 그러니까 시신 7월에 발견됐는데 3월 달에 여길 열어봤다고 했어.
열어봤는데 여기에 안에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진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 남편이 만약에 2009년에 죽었는데 아니 어떻게 여기 시신이 있을 수 있냐, 자기는 3월달에 봤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나는 이게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때 당시 여기 있던 리어카가 어떻게 돼 있었냐면, 아까 리어카 크기 봤죠? 그 위에 아이스박스가 있고 천막으로 둘러싸여 있고 고무 밴딩으로 이렇게 감아놨었어.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리 양쪽에 없으신 지체장애 1급이세요. 이제 전동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인데 여기에 오셔가지고 이제 본인이 직접 이렇게 열어봤다고 하셨거든. 근데 그 사이즈가 안 돼요, 여기가. 그리고 그럼 그걸 다시 닫아가지고 다시 묶어놓고 하셨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 말이 앞뒤가 안 맞거든? 근데 여러분의 입장에선 야, 근데 뭐 묶였다 아니다라는 부분은 아닐 수도 있잖아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이게 안산 로드뷰 리어카 살인 사건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2010년 6월달 로드뷰에 보면 그 모습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2010년 6월달 로드뷰에 보면 리어카가 있고 그 위에 천막 쳐져 있고 그 안에 아이스박스 같은 거 있고 그리고 그 위에 밴딩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밴딩이 돼 있는 거를 본인이 직접 풀었다라는 얘기를 안 해요. 2010년에도 그 모습이었어요, 여기가. 그러니까 사실 정 씨의 부인이 얘기하는 건 거짓일 확률이 매우 높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직접 2011년 3월달에 봤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럼 2010년, 그러니까 2006년에 사라진 사람이고 2010년도에 여기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상황적으로 봤을 때에 대한 이야기지만 아내가 이야기하는 내 남편은 범인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 애매모호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일단 동선적으로 봤을 때 정 씨가 범인이라는 가정을 깔면 여기까지 오는 게 매우 쉬워요. 맞잖아. 사실 안 멀어요. 바로 앞이야. 그리고 자신의 시야에서도 충분히 확인이 돼요. 베란다만 보면은 이게 보이잖아, 이쪽 위치가. 그러니까 딱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동 동선. 근데 자, 이제 이렇게 얘기해볼게. 아까 정문으로 나왔을 때는 저기 있는 경비원 초소가 있잖아. 사람들이 아니 경비원 초소가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지? 라고 할지는 모르겠는데 밤 시간에 하면 되거든요. 만약에 내가 정씨라면 나 같으면은 절로 안 나왔을 것 같아. 왜냐면 눈에 띄어. 분명히 그 캐리어 가방을 끌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캐리어 가방을 끌고 정문 쪽으로 나오면 되게 부담감이 커. 앞에 여기 다 대로변이고 사람들도 많이 보이고. 그러니까 좀 범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위험하죠. 이쪽으로 왔다고 해도. 그러니까 이쪽으로 나왔다라는 가정이면 조금 부담스러워요. 바로 정면에 이제 경비원 계시고. 근데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여기 정씨의 집이니까 방법이 딱 하나가 있는데 이쪽이 아니야. 이리로 나가. 당연히 이제 끄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를 통해서 내려가도 되고. 이렇게요. 이쪽으로 끌고 내려가서 시신이 담긴 가방이죠. 끌고 오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돌면 돼요. 그러면 딱 그 장소예요. 여기.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건,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이 동네에서 이런 식으로 따지면 정씨가 박나미 씨를 이 집에서 살해하고 이쪽으로 데리고 왔다라고 보여지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정황상으로는 그게 아니에요. 왜냐면 둘이 같이 살고 있던 집이 있는데 이 동의 맞은편 동이에요. 한 블럭을 넘어 바로 앞이야. 횡단보도 하나 건너면 바로 있는 그쪽인데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겠지? 근데 이게 조금 뭐 수사에서 뭐 사건에서 나온 얘기니까 뭐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이게 좀 잔인한 얘기인데, 시신이 여름에 되면 외부는 웬만하면 부패하거든. 다 아시겠지만 특히 목을 자르고 손가락을 작았다는 건 이미 외부에 이제 표피가 노출되는 순간, 그러니까 신체 내부가 노출되면 금방 썩어요. 그래서 부패에 대한 정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이 되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부패에 대한 부분이 이제 미라화가 되어 있었다는 건 거의 외부와의 공기가 차단됐다는 얘기거든. 근데 그런 정도라고 얘기하면 살인하고 나서 그렇게 오랜 시간을 끌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이스박스 안에 넣었다는 거. 만약에 아이스박스 안에 넣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전부터 그랬어야 돼. 그러니까 추측인데, 이게 정말 추측이에요. 아이스박스 안에 물이 왜 있었을까? 그러니까 우리만의 추측인데, 아이스박스 안에는 빨리 넣었다는 느낌이에요. 시신을 빨리 집어 넣었고, 그리고 두었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딱 했을 때 뻘건 핏물들이 막 나왔다고 했잖아. 느낌인데, 아마도 아이스박스 안에 넣어놓고, 그럼 이제 어떻게 밀봉 상태가 됐잖아요. 넣어놓은 상태였고, 그 안에 습기랑 이런 게 차는 것들이랑 뭐 외부에서 비가 왔거나 이런 게 섞이면서 그렇게 해서 안에서 물이 쌓인 것 같아요. 그리고 추측이지만 아이스박스 안에 얼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냄새가 안 나게 부패가 잘 진행이 안 되게 안쪽에다가 얼음을 넣어놨다라는 느낌밖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얼려놨다라는 느낌은 전혀 안 들어요. 얼려놨으면 몸에서 티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안에 얼음 넣어놓은 것 같아요. 얼음을 넣어놓은 상태에다가 그 위에다가 이제 비닐을 엄청나게 뒤집어 씌운 저기 뭐지? 캐리어 가방을 넣어서 그대로 두고 아이스박스 안에 넣어놨던 건데, 그게 물이 녹은 거지, 시간이 지나니까.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피가 바깥으로 나오기 시작을 한 거고, 핏물이 바깥으로 나올 거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그치, 냄새 날까봐 신경 썼다는 게 뭐냐면, 처음에 살해하고 곧장 여기다 놓은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게 1년이 걸렸을지 몇 개월이 걸렸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박남희 씨가 당시에 살았던 아파트 집에다가 아이스박스 채 보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보관하고 있었고, 아무렇지 않은 척 했고, 왜냐면 난 저 리어카를 끌고 왔다고 생각하거든? 직접 걸어 나와서 그걸 올려놨다는 아니에요. 느낌이에요. 그냥 우리 뭐 이거 그냥 뇌피셜이지. 왜냐면 리어카를 여기서 끌고 다니는 정 씨의 모습은 굉장히 루틴적인 모습이에요. 왜냐면 이렇게 여기에 계신 분들한테 음식 나눠주고 뭐하고 원래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 끌고 다니는 걸 사람들이 봤다고 해서 이상하다고 판단 절대 안 하고, 저건 정씨 거니까 라고 해서 아무도 안 건드리니까.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는 약간의 냄새가 집안에서 났을 거야.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아이스박스 안에 넣어놨다고 치더라도 바깥에 놨을 때는 신경 안 쓰면 그냥 냄새가 조금 난다 싶으면, 예를 들면 뭐 그냥 나무 썩는 냄새인가? 아니면 뭐 이 근처 놀이터니까 주변 향기인가? 그러니까 너무 심하지 않은 향기? 근데 이게 집안에 놓여 있으면 냄새가 좀 이게 모여서 나니까 좀 세게 들어오는 냄새? 그러니까 집안에는 둘 수 없고 외부에는 둬야 된다라는 장소가 여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놓고, 분명한 건 리어카를 끌고 갖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아이스박스에다가 일단 얼음을 채워놔서 그 안에다가 시신 넣어놓고 대기하고 있다가 그 채로 열어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한 번도 안 열어보고 그대로 테이핑 밀봉하고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 모든 정황 증거들은 여러분 금방 찾을 수 있는 정황 증거들이었어. 어렵지가 않아요. 오래 걸리지도 않고, 경찰이면 특히나 빨리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수사가 되게 지지부진했고 잘 안 했다? 흐지부지 끝났다라는 느낌으로는, 사실 그냥 뇌피셜이지만 사법부 체계적으로 봤을 때도 이건 건드리면 안 되는 사건이에요. 이미 사형수였고, 사형수가 무기징역을 받고 무기징역에서 감형받아서 출소를 했던 상황인데, 이 남자가 또 누군가를 죽였다라고 만약에 외부에 보도가 돼버리면, 사형수 풀어줬더니 사람 또 죽였네 뭐 이러면 진짜 세상 뒤집어지겠지. 언론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되게 휴시했다라는 느낌밖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는 사건이니까 그냥 안산 로드뷰 리어카 이렇게만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이 딱 여기까지예요. 이 동선으로만 움직였을 것 같다 라고 보여주는 거. 정씨 죽었어요. 2009년에 암으로 죽었어요.
근데 여기에 있는 정 씨는 사람들의 사이에서의 기억에선 매우 좋아요. 진짜 매우 좋게 기억을 하시더라고. 내가 좀 걱정하는 게, 여러분 절대 채팅창에 욕 쓰시면 안 돼요. 욕하면 책임 주셔야 되는데, 여기에 계신 할머님, 할아버님은 정 씨에 대해서 이미지가 좋은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범죄자 옹호하네 뭐하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쨌든 현재 현행 법으로는 정 씨는 용의자도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미 그 사람이 그러니까. 네. 저기 안녕하세요. 저 방송 취재 나왔는데 혹시 예전에 여기서 그 리어카에서 그거는 겁나도 오래됐는데. 오래됐어요. 그거 나오면 뭐래요? 그 사람들 다 이사 가버리고 이 사람들이 필요한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지. 여기 이사 오신 분들이 그럼요. 계시고. 아니 그거 100년 됐어요. 그쵸, 몇 년 됐죠? 꽤 오래. 근데 그게 왜 파재 끼려고 그래요? 이제 아무 소용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파재 끼는 게 아니고 아니. 그 내부에 그 정수사님이라고 네. 혹시 아시는 분이 있나 해서. 그 사람들도 그 아는 사람들도 다 이사 가버리고 죽어버리고. 이거 다 새로 이사 온 데라. 새로 온 사람들이 그러셨구나. 그냥 오셔서 그렇게 하면 어디서 나왔어요? 우리 이거 마음만- 유튜브 방송이에요. 우리 유튜브. 마음만 괜히 비리숭숭. 그 핸드폰으로 보시는 유튜브라고. 어디서 나왔다? 네네네. 소용 없어. 보시구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는 나는 항상 늘 똑같이 얘기했어. 어쩔 수 없다고. 이게 막상 사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럼 또 그 얘기도 나와서 뭐하냐, 이게 있잖아. 뭐 예를 들면 나도 이제 집을 샀는데 그 집 안에서 뭐 일이 있었다, 뭐 했다, 막 이런 얘기 나오면 막 사람을 불편해 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저런 거 자꾸 이제 외부에 보도되고 이러면 뭐 집값 떨어진다, 뭐 한다 걱정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서, 그러니까 이런 걸로 여러분 너무 그냥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너무 당연한 거야. 아이고 저기 있어야겠다. 아니 지금 저기 계셔. 내가 근데 이 슬쩍 눈치를 봤잖아. 그 말씀을 주도하셨던 분 말고 안쪽에 이제 어머님도 계셨는데, 그분들은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 이제 저기 분이 한 분이 내가 거의 뭐 부녀회장 같으신 분인가 봐. 되게 예민하게 반응하시니까 다른 분들도 이제 말씀 안 하시더라고. 원래 그러지. 딱 보고 느낌 왔어요. 힘들다. 근데 이거는 사실 여기랑 상관이 있다라기보다도 우리가 알아봐야 될 건 저기가 맞거든. 정씨 관련 수사를 왜 안 했는지. 원래는 이제 그 얘기가 맞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 얘기를 하려면 또 여기가 또 들춰지니까 별로 안 좋아하시지. 저기에 아까 다 모여 계셨어. 아예 싹 다. 덥다. 그런 거 보면은 뭐. 근데 어쨌든 뭐 와서 실제로 보니까 되게 작다. 난 로드뷰로 봤을 땐 되게 넓고 큰 줄 알았어, 아파트도. 근데 되게 작네. 그러니까 지문 때문에 자른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지적 수준이 높은 게 절대 아닌 거야. 그거 엄지손가락 잘랐다고 해가지고 지문 조회 안 되는 게 아닌데. 그날 PD분들은 뭐 거의 뭐 이제 힘든 직업이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직업.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그러니까 당연하다, 모든 사람의 마음은 다 이해를 하죠, 당연히. 근데 그런 생각이 가끔 들어. 나 이렇게 항상 왔다 갔다 할 때 보면,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모든 뭐 죽음에 대해서는 사실 뭐 경중은 없겠지만, 만약에 내 가족이 이런 일을 당했는데 이런 상황이 내 눈앞에 펼쳐지면 되게 슬플 것 같아, 사실.
그리고 뭐 아까 이사 가셨다고 했잖아. 안 가셨어요. 그 할머니 여기 살거든. 나 몇 톤주도 아는데 내가 갈 수는 없죠. 잘못하면 경찰 와요.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 얘기가 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갔는데 왜 다시 한 번 더 이런 게 있거든. 근데 사실 이해는 해요. 충분히 이해는 당연하지. 이걸 누가 이해를 못 하겠어. 다시 동네 시끄러워지는 것도 싫고. 그러니까 이제 각자의 입장의 문제기는 한데, 그러니까 이런 방송 할 때마다 항상 내가 느끼는 게 그거야. 항상. 그러니까 뭔가 사실 내 입장에서도 내가 되게 힘들게 이뤄낸 내 집인데, 내가 집을 샀는데 거기서 무슨 일 터졌다고 그리고 내가 산 집에 대해서 되게 안 좋은 평가들이 외부에 나와버리고 이러면 되게 슬프죠, 사실. 마음도 아프고 좀 안 그랬으면 좋겠고 쉬쉬할 수밖에 없고 라는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하는데, 이제 역으로 만약에 내가 유족 입장이면 너무 안타깝고 서운할 것 같다는 느낌? 참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어쩔 수 없는.